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 이거 작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자, 개정안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150세대 미만의 중소형 공동주택도,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예전에는 빌라처럼 관리되던 집합건물법이죠. 이런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효율성 개선안을 담았다. 포인트는 이거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효율성. 이전까지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150가구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운영의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강화된다. 다만 관리비 등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의 3분의 2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면 이 역시 가능하다. 네, 이 내용이 이제 기사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나와서 제가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낼까라는, 그러니까 기사로만 봤을 때는 간단하죠. 이거예요. 주택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적법하게 아파트처럼 관리비도 공개하고 회계를 공개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 법 안에서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150가구 이상, 300가구 이상의 어떤 특정 건물에만 제한했었어요. 하지만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개선한다라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서 150가구 미만도 입주자들이 신청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법안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들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총평, 제가 그냥 이거를 듣고 그냥 제가 한번 써봤어요. 총평, 총 입주 세대 나누기 주택관리사 인건비 플러스 경비 미화 등의 과도한 관리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관리비. 자, 강남의 150세대 미만은 이미 의무관리를 하고 있어요. 의무관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의무관리 대상이,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아서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그만 세대들이 할지라도 강남, 한남동 UM빌리지 특정 건물들은 몇 세대 안 살아도 주택관리사 채용하는 데들이 있어요. 왜? 돈 많잖아. 돈이 많잖아요. 그쵸? 한 세대당 관리비를 매월 일반 관리비로 30만원, 40만원, 50만원 내는 세대들이 있다고요. 왜? 상관없어요. 왜? 한 달에 500, 1000, 2000 벌면 가능한 얘기죠.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노른자 땅에만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부익부 빈익빈 현실에 정확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 아닌가 싶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얘네들을 지금 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150세대 미만도 의무관리 대상 해라. 그러면 굳이 여태까지 안 그래도 집합건물법이나 이런 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를 잘 운영을 하면
충분히 지자체에서 차라리 그쪽의 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넣고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투명하고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뭐냐면 주택관리사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주택관리사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 향후적으로 애기 안 낳는 문제점, 뭐 결혼 안 하는 문제점, 뭐 1인 가구 문제점 많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결국은 돈이잖아요. 야, 돈 없어서 애 못 낳고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돈 없어서 뭐 한 거지?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80% 정도는. 20%야. 지가 여자애가 남자 싫어하니까 안 살 수도 있고, 남자애가 여자 안 좋아하니까 혼자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수 있겠지만, 뭐 애 싫어하는 사람이 안 날 수 있겠지만, 나머지 80%는 돈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살짝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첫째, 그냥 공동주택에 완만한, 좀 좋게 관리를 하자. 니네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이거죠. 자,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땄는데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땄고 시험 못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놀고 있다는 얘기죠. 전문용어로 논다. 주택관리사 자격 땄는데 백수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백수다. 이 사람들 어떻게든 취업활동 하려고 하겠죠. 주택관리사협회가 이런 걸 제안을 했을까요? 혹시? 정책에다가?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제가 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이면 이런 거 정책에 이렇게 수정하라고 넣죠. 왜? 우리 협회원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주택관리사들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솔직히. 아무리 최저로 잡아도 240이잖아요, 지금. 그럼 100세대라고 하면은 한 세대당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24,000원씩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 위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건물들만 하겠다. 신청한 건물들만 할 것 같으면 뭐 털어요? 집합건물법을 조금 더 강화를 하든가, 집합건물법을 강화를 하고 법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그런 짜여진 내용을 집합건물법 안에도 같이 법을 제정을 해버리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 대상인 이런 150가구 미만의 빌라나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도 이웃사기꾼들이 함부로 이거 안 하고 멧돼지 새끼들처럼 무식하게 막 이렇게 안 하고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미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탄해지면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조금 더 탄탄해지고 사이마다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공동주택관리법처럼 돈의 쓰임이나 운영, 회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입대위가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신고하고 지도를 받게끔만 해놔도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못하러 이렇게 하네.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절대 필요 없는 정책입니다, 이거. 자, 이거 지금 작년에 하고 나서 과연 몇 군데가 의무관리 대상으로 바꿨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인서울 말고요. 인서울 말고. 과연 인서울 말고 인서울 외쪽으로 서울 바깥쪽에 있는 구도심 경기도 외곽 쪽, 뭐 그냥 단면적으로 그냥 인천이 300만 인구인데 300만 인구에 거기는 인천에서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곳이 어디예요? 저쪽 송도 빼고 뭐 노년 빼고. 이거 누가 할까요? 누가? 아무도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한 달 관리비 많이 내는 것도 뭐한데, 그쵸?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전문성 매뉴얼과 투명성만 잡아줘도 될 것을 이미 악용하는 입주자 대표와 업체들의 웃음소리가 벌써 들린다. 악용했다니까요. 왜? 입주자 대표들은 멍청해도, 이 사기꾼 같은 입주자 대표들은 멍청해요. 멍청한데 이렇게 이런 거 악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는 많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이거 돈 뜯어낼 거 많죠. 딱 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렇대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자,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대요. 자, 이런 걸 왜 완화하나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한번 끝까지. 기존에는 입주자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입주자 후보자가 없을 때
세입자 등 소유자도 가능해진다. 자, 세입자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저거는 기자가 잘못 쓴 것 같고요. 자, 입주자라고 한다면 입주자를 우리가 나눌 때 구분 소유주 해가지고 소유주 또는 점유자 안에는 저 세입자 들어가죠. 그렇죠?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하니까 상가나 이런 임대차 관계가 있고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내 집을 그냥 임대받아서 살면 세입자, 소유주 두 가지로 나누겠죠. 그렇죠?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사안별로 면적 기준을 나눠 의사결정을 주체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공급 면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체에서 결정하도록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관리 교육 시기도 기존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겨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도록 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국토교통부의 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이거를 비의무관리 대상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요건을 완화해주라 한 거는 공동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거를 법안을 힘쓴 것 같아요. 얘기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교육 시기 관리소장의 관리사무소장들이 가뜩이나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관리교육 시기를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로 땡겨버리면 그쵸? 가뜩이나 지금도 비전문적인데 그쵸? 이렇게 뻥기는 이해 안 가요. 물론 전문적인 관리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도 주택관리사신데 제가 그런 스승님 같은 분들을 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시미풀하게 그쵸? 전문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 흔한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입주자 대표랑 짜고서 그쵸? 그냥 입주자 대표 말만 듣고 입주자 전체의 생각을 무시하고 대충 관리하는 이런 관리소장들 많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서 막 다른 업체들 그 관리업체랑 주택관리업체들 협회하고 관리사협회하고 앙숙인 이유가 뭐예요? 관리업체는 계약만 하고 주택관리사를 내보내지만 주택관리사들이 들어가면 본인들은 맨날 현장에서 입주자 대표들하고 히히낙낙 놀고 이거 관리하는데 그쵸? 항상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소장들이 관리업체를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관리소장들이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 첫째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된다.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면 주택관리사 최저 인건비가 주택관리 사보도 230이에요. 사보도. 그러니까 자격증만 딴 사람 사보라 그래. 사보도 230, 40이야. 그럼 주택관리사 하면 그래요 뭐 250에서 뭐 한 400만 원 미만으로 형성은 돼 있어요. 그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솔직히 지금 150세대 미만에서 100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관리사 인건비만 지출할 사람들이 몇 건물이나 되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관리사무소장에 들어가면 소장만 들어가요? 소장이 격리 대꾸 들어가잖아요. 격리 들어가죠. 격리 월급. 그쵸? 그죠? 전산회계 회계 해야 되니까 격리 대꾸 들어가죠. 뭐 이것저것 다 낄 거 아니에요? 절대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고요. 이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주택관리사협회에 뭐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용이 좋은 거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요건을 약화했으니까 자 이거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완화됐다. 그럼 뭐예요? 사기꾼들이 더 많아진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시기가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그쵸?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빨리 처리해서 빨리 취업시키게끔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비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미만인 건물들도 신청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뭐냐면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용. 결국은 뭐예요? 가장 이득을 받는 건 주택관리사다. 두 번째로 이득을 받는 건 이웃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이 사기꾼들 보증금 500에 30 내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에서
거기서 입주자 대표회의 하면서 500에 30 내고 들어간 세입자가 지하 500만원 버리고 안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짐 싸갖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런 세입자한테 입주자들의 어떤 전체 한 동짜리 아파트라도 100세대 아파트라도 하자보수 공사만 해도 억 단위예요. 몇 천만 원 단위고, 여기에 10%만 해도 몇 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뒷돈으로 받아 챙기는 게. 페이백, 뒷돈, 리워드. 그쵸? 걔네들이야 500만 원 안 받겠다 생각하고 그냥 휙 도망가 버리면 사람들은 흔하게 그러죠. 에이, 그거 뭐 야 형사로 사기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공사업체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타이틀을 갈고 돈을 주고 받는 거에 있어서 횡령이나 배임죄를 찾기가 엄청 어렵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 법으로 가도, 실제 법으로 가도 그 사람들 진짜 명확하게 저처럼 증거주의를 찾다가 막 이렇게 찾아다, 내 집이 아니까 내가 그런 걸 못 찾잖아요. 내가 살면 찾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살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이상 그 사람을 콩밥 먹이기 어렵다니까요. 흐지부지 됐고, 흐지부지. 이런 이웃 사기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왜 여기 보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왜 완화해요? 물론 완화하는 이유는 있어. 왜? 사는 구분 소유주들이 안 나서니까. 사는 구분 소유자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나 이런 데 안 나서시니까. 알아요. 왜? 이분들 다 배우신 분들이고 자력도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안 나서요. 왜? 나와봐야, 해봐야 욕먹고, 나와봐야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싸움밖에 안 하고,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의 질을 떨어지게 생각하는 거야. 쟤네들 나가면 맨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안 나오니, 지금 여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을 이렇게 완화해버리면 앞으로는 세입자들도 입주자 대표회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그쵸? 세입자 뭐예요? 세입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건물에 몇 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의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뭐 보증금 500, 보증금 1000, 보증금 3000, 5000 이렇게 내고 들어와서 공사 하나 해서 수주 주면, 그리고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거의 떠넘기잖아요. 만들어 놓고 나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영상을 보면서 뭐야 이런 사람들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진짜 생각 없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야, 그래도 입주자들이 다 투표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입주자들이 투표하는 거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결국 누구 말을 많이 들어요? 입주자 대표나 누구가 저 업체 괜찮더라, 뭔 업체 괜찮더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쏠린다니까. 그 분위기로 이렇게 쏠려요. 쏠리면 그 사람들 돼요. 그러면 모종의 뒷돈거리나 비리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없다 그래요. 하다못해 나라장터 입찰 들어가서 그 입찰 넣는 것도 다 뒷돈 주고 하는 판국에 그냥 있는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있는 얘기를 우리나라 깨끗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이미 있는 얘기인데 동별 대표의 자격 요건을 저딴 식으로 완화를 시켜놓으면 개나 소나 다 입주자 대표 한다고 설칠 거고, 그 중에 제가 경험했던 인천의 그런 입주자 대표들, 그런 이웃 사기꾼, 이런 사기꾼들이 입주자들을 등쳐먹는 거 아니냐고요. 하자보수 업체 직원이나 중장비업체 직원이나 건설업체 직원들, 건설업체 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를 해놓으면 그 생리를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잡아놓으려고 뭐 비대위를 만들고, 비대위에 나가선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죠.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선 사람이, 만약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저를 관리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관리인은 외부인도 가능하니까 관리인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그런 입대위들의 하는 행동을 철저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 뒷돈거래 절대 없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는 것 자체가 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빼고는 난 국토부의 어떤 이런 일하는 게 너무 눈치 보는 행정처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눈치 보는 행정처리죠.
그리고 주택관리사의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시기를 1년에서 왜 3개월로 앞당기냐고요. 왜요? 왜? 왜 관리사무소장들이 원래 뭐 전문가인가요? 전문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쵸? 당연히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지는 못할 망정 1년을 고수하지 못하면서 왜 앞당겨요?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왜 이런 거 빨리빨리야? 왜? 취업 안 되니까. 취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취업 안 돼서 막 퍼뜨려 넣는 거지, 뭐. 이번 정책의 과제는 이건가요? 개나 소나 막 빨리빨리 취업시키는 게 1등이다, 이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누구도 책임 안 지겠다? 그쵸? 150세대 이하인 빌라나 오피스텔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게 해라. 이 정책이고요, 첫째. 그쵸? 두 번째,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 그쵸?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 대표잖아요. 각 동별 입주자 대표자들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누구나 들어와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세입자 들어오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엄한데 잡으면 안 돼.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상 세입자들 중에 이 법무사 사무장 출신의 그 영구씨 주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가칭관리단 소송 사례 얘기했잖아요. 소송에서 이긴 사례. 그런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그쵸? 한순간에 한 세대당 관리비 35,000원짜리를 7만원으로 만들어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그쵸? 소송을 막 한다니까요. 가칭관리단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난 이런 정책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자, 아무튼 공동주택관리법이 그 일부 작년에 개정돼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관심 없고 아무튼 이런 게 나왔다고 해요. 150가구 미만의 중소형 공동주택도 중소형 공동 도시 한 동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게 하자. 이 내용이에요. 핵심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게 하자. 이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하자는 결국은 뭐예요?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지자체하고 관리소장이 한다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주택관리소장의 주택관리 채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누가 봐도 주택관리소장을 채용하게 하자. 두 번째,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너무 웃긴 내용.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정권을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정권은 있어요. 딱 찍어서 여자 정권 싫어하고 삐짝 마른 남자 정권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말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말 갖고 장난치는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무원들도 좀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무를 전혀 모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떼법이 뭐 그런 거예요. 떼법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시민단체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네. 우리는 앞으로 시민단체 들어가서 맨날 그냥 머리에 밴드 들고 앞에서 으쌰으쌰 하면 다 들어주네. 그냥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뜩이나 지금 중소형 건물들 문제 많은데 가뜩이나 150세대 이하의 건물들이 분쟁이 심하지 이상의 건물들이 분쟁이 심하지 않아요. 이상의 건물들은 한 번 터지면 큰 게 터져서 문제지만 이하의 건물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니까. 왜? 세대수가 100세대, 150세대라 작아서 이건 뭐 소송비를 만들기도 어려워. 그냥 아우씨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집합건물의 소유미 관리하라는 법률과 표준관리규약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개정을 해놓으면 굳이 이렇게 주택관리 작은 세대에서 100세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달에 300만 원에 인건비만 300만 원 이상을 주냐고요. 이 사람 혼자 안 온다니까. 주택관리사가 오면 경비나 격리 이런 부분 쫓아와야 된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 주택관리사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거나 군인 출신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전직 공무원, 군인, 기업의 어떤 이러셨던 분들 책상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주택관리사의 태반이에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100세대에서 월급 500만원, 600만원 한 세대당 5만원, 6만원씩 못 내는다니까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 이건 진짜 문제예요.
자격을 더 강화해야죠. 차라리 강화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단 동별 대표자에게 집합건물법에서 혹은 나라에서 제정하는 그 관리비의 최소 비용을 이분들에게 어떤 그 뭐 사리사욕 비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분들이 투자하는 뭐 통신비, 기본적인 뭐 회의비 이런 부분들을 나라에서 그냥 규정 있게만 딱 그 비용만큼만 공무원처럼 어떤 일정의 이런 소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뽑아놓고 집합건물의 수입 관리해가는 법률이 사이사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물망처럼.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항상 내가 하는 얘기인데, 아니 변경해야 될 건 변경하라고 왜 자꾸 주택관리사를 쓰라 그래? 주택관리사가 왜 전문가라고 누가 그래? 공적인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이지 실제 입주자 대표 회의들의 허수아비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전체 시민을 생각하면, 전체의 입주자들을 생각하면 이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안 돼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그들의 복지나 지원을 줄여야 국민들이 편하게 먹고 사는 것처럼, 이런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들도 어찌든 보면 우리 아파트의 정치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놓으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 난 답답하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고 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받지만,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된다는 건 첫째 조건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되긴 했지만,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은 관리규약으로 싹 바꿉니다. 동별 대표자의 완화 요건에 실제로 구분 소유자도 90%의 85% 이상의 대출 비율이 있으면 저는 입주자 대표의 선거 후보도 못 올라오게 해요. 왜? 돈하고 연결돼, 이권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에게 자꾸 돈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면 안 된다라니까. 이권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세입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칭관리단 소송 사례에서 1000에 50만원짜리 사는 그 법무사 사무장 출신 영구씨가 입주자들한테는 소유주인 척, 자기가 세입자인 척 말 안하고, 저 1200 몇 호 사는데요, 저 법무사 사무장이에요, 제가 하자 처리, 하자 소송에 관한 거 다 하겠습니다, 하자 소송에 관해서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그래놓고 가칭관리단 뭐예요?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까 관리단으로 투표도 하지 않고 하자로 받은 서류를 관리단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쵸? 비영리 고유번호증 만들어서 자기가 관리단이라고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세대당 35,000원 관리비를 75,000원에 계약하는 정황을 우리가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35,000원으로 종합과 통합관리가 되는 거를 75,000원으로 관리하면 한 세대당 4만원씩 150세대라고 감안했을 때, 그쵸? 4만원씩 4, 5, 20, 4, 1은 4. 한 달에 600만원씩이 영구씨 지갑으로 들어갈 뻔한 걸 제가 소송을 통해서 막았잖아요. 이런 일이 그 집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건물만이 아니라, 그 영구씨의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일, 제가 지금 가칭으로 영구씨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백구씨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 파이치기 편을 할 거예요. 파이치기, 뭘 파헤쳐요? 관리비 파헤치기. 그쵸? 다른 데로 새는 비용 파헤치기, 새는 관리비 파헤치기, 새는 하자보수비 파헤치기, 이런 파헤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각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 50동 정도 관리했던 건물들 중에 제가 풀어보니까 15개 정도가 지금 이제 이런 이웃 사기꾼들, 그냥 입주자 대표 사기꾼들이 관리하는 정황으로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각 건물들마다 건물명이나 집원 주소 이런 거 안 나타날 거예요. 단 모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모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건물들을 직접 다니면서 어떤 건물의 형태부터 실질적인 실비 관리비, 실제 관리비 한 달에 탁 나가야 될 부분. 왜? 35,000원으로 관리비 될 걸 누군가가 7만원, 8만원 입주자들한테 받아서
행위를 뒤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현장에서 다 풀어줄 거예요. 실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통해서 업체들의 비교 견적부터 해서 견적을 내서 한 호실당 얼마면 가능하고 매월 얼마면 가능하고, 또는 그 정도 받았을 때는 서비스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자 보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옥상이나 어떤 이런 데들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평당 뭐 견적이나 비용은 얼마 정도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풀 거예요. 자, 저는 솔직히 우리가 좀 정의로운 일에 힘을 쓰고 정의로운 일에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물론 법은 이렇게 개정이 되지만 우리가 법의 틀 안에서 개정할 수 있는 건 개정해야 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집합건물의 수익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각각의 표준관리규약도 입주자들의 그 입주자 동의의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정도의 기본적인 관리규약 개정 4분의 3 이상이면 관리규약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 건물의 상황에 맞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임의규정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인 것 같아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은 제가 봤을 때는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표준관리규약으로 4분의 3 이상의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입주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전후 사정을 안내한 후에 투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제가 십몇 년 동안에 경험한 노하우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제가 책 쓴 부동산 관리도 경영의 시대나 부동산 관리와 종합서비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제가 다 풀어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요 내용 보면서 살짝 흥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래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정치인, 검사, 판사, 변호사, 흔하게 전문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쵸? 그들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파이치기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소송을 하는 거에 있어서 파이치기 편으로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그들의 무지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요. 전문가는 더 전문가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무와 이론을 다 파악하고 알아야지 어느 자기가 알고 있는 일부의 지식만으로 어떤 부분을 판결을 내리거나 어떤 부분을 개정을 해버리면 누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그 외 80%의 일반인들이 피해를 받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 주변의 많은 교수님들, 박사님들, 그리고 뭐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주거 공감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힘없는 정의는 무능력이다. 그쵸? 그리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쵸? 정의 있는 힘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이 다음번에도 좀 좋은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는 좀 교육보다도 뭐 중간중간 이런 내용보다도 어떤 진짜 실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